오늘 수업은 채소와 과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과실과 채소류의 가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실과 채소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가공식품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이 과실과 채소를 이용해서 이 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과일, 채소를 이용해서 이 통조림 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건조식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발효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음료인 이 주스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보면은 우리가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오렌지, 포도, 복숭아, 파인애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음료들은 이와 같은 주로 과실을 가지고 만든 음료도 있고, 물론 채소도 있습니다. 당근과 같은 또는 토마토와 같은 이러한 채소를 가지고 만든 음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스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오렌지 주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주스에 해당되죠. 또 이제 통조림 제품을 보게 되면 이제 복숭아를 이용한 통조림 있죠. 복숭아 통조림. 그 다음에 이 감귤 통조림. 그 밖에 이제 뭐 양송이라든가 완두콩, 죽순을 이용한 이러한 통조림이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과실 채소를 건조시켜서 저장성을 높인 이러한 가공식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시가 있겠죠. 즉 꽃감이죠. 그 다음에 그 건조시킨 백삼, 홍삼이 있습니다. 인삼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삼을 불러주는데, 밭에서 수확된 수삼을 건조시킨 이와 같은 백삼이 있고, 쪄서 말린 홍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조식품도 존재하고, 이런 과실과 채소를 이용해서 발효시킨, 즉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침체류죠. 김치류가 있습니다. 유산균과 효모가 공동으로 발효시킨 이런 침체류가 있고, 또 과실을 이용해서 사과라든가
포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실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와인 있죠, 포도주 와인이 있고 또 증류주인 브랜디와 같은 이러한 술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과실을 이용해서 만든 식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 식초라든가 감이라든가 포도 식초가 시중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과일 채소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그 생산량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주스 같은 경우는 오렌지 주스가 해당이 되고, 통조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복숭아 과육 통조림이 있고, 이러한 그 채소류를 가지고 그 저장성을 높인 이런 통조림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조식품은 이러한 과실을 이용해서 건조시킨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을 이용해서 건조시킨 제품도 있고, 그 밖에 뭐 무말랭이라든가 건조고추와 같은 이러한 채소를 이용해서 만든 건조식품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그 생산량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김치류가 첫 번째 해당되고, 두 번째는 과실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술 가지고 다시 조산인에 의해서 식초를 제조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토마토 가공품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그 사용량이 상당합니다. 첫 번째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토마토 음료가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가 있겠죠. 두 번째는 토마토 퓨레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페이스트. 네 번째는 토마토 케찹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퓨레라든가 페이스트라든가 케찹이 생산량이 엄청나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퓨레, 페이스트, 그 케찹에 대한 차이점을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퓨레라고 하는 것은 토마토의 껍질과 토마토 씨를 제거해서 일부 농축시킨 제품을 퓨레라고 합니다. 일단 그 토마토를 마세합니다. 마세한 다음에 여기서 토마토에 있는 씨와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한 절반 정도 수분을
날려서 농축한 제품이 토마토 퓨레입니다. 요 사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점도가 상당히 낮고 부드러운 촉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고형분 함량은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함량이 16%, 수분 함량은 84%가 되겠죠. 수분 함량이. 이에 반해서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토마토 퓨레를 더 농축해서 만든 제품이죠. 토마토 퓨레보다도 훨씬 더 농축이 많이 돼서 반고형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분 함량이 한 25% 이상이 되도록 농축한 것이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퓨레를 만들고 나서 더 농축한 것이 이제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토마토 페이스트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용되는데, 여러분들 그 피자를 만들 때 이 토마토 페이스트를 반죽판에다가 발라주죠. 페이스트를. 그래서 피자 만들 때는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원료가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케찹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마토 케찹은 마찬가지 토마토 퓨레를 이용해서 퓨레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와 조미 성분을 넣고 농축한 것이 토마토 케찹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340페이지 표 16-7에 그 토마토 케찹의 그 배합비가 나와 있습니다. 요 향신료에 보게 되면 양파라든가 마늘, 계피, 파프리카, 정향, 올스파이스, 메이스, 후추, 생강 등의 이런 향신료가 들어가고 조미성분은 짠맛과 단맛을 주기 위해서 소금, 설탕을 적절히 넣어서 농축한 것이 토마토 케찹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가공품은 그 생산량이 상당하죠. 음료라든가 퓨레라든가 페이스라든가 케찹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은 페이지 3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젤리, 잼, 마말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젤리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는 과실 주스에다가 설탕을 넣고 열을 가해서 수분을 제거한, 즉 농축을 시킨 이와 같은 제품을 이제 젤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잼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통째로 마세한 다음에 여기다 설탕을 집어넣고 가열 농축한 것을 우리가 잼이라고 합니다. 이 젤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잼과 젤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과 껍질을 벗기고 그 시방 부위를 제거한 다음에 사과 전체를 으깨서 껍질과 씨앗을 제거한 사과 과육에다가 과육을 맛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 넣고 가열 응축한 제품이 사과잼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과 젤리라고 하는 것은 사과 과육에서 압착을 해서 사과 주스를 만들죠. 만든 다음에 여기다 설탕 집어넣고 가열 농축한 것이 사과 젤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과육 전체를 사용한 것이 잼이고 여기서 솔루블한 이러한 액상만 추출한 다음에 설탕을 넣고 농축한 것이 젤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말레이드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젤리에 과육이나 껍질을 잘라서 껍질 절편을 넣고 제조한 것을 우리는 마말레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 감귤 같은 데다가 이 껍질을 썰어서 만든 제품이 마말레이드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주로 그 딸기잼과 포도잼 또는 사과잼이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딸기잼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잼이나 젤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젤리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잼과 젤리를 만들기 위한 이 보통 젤리화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조건의 성분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반고체 형태의 흐리지 않는 이런 잼이나 젤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기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과실 속에는 이미 유기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산도로 볼 때는 0.3%의 산도를 갖도록 농축하는 거죠. 즉 pH로 본다면 대략 3.4가 되도록 가열 농축을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유기산의 농도가 대략 0.3%가 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요 펙틴 양이 1에서 1.5%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당의 함량이 60 내지 65%가 되었을 때
반곤체 형태의 젤리화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딸기라든가 포도라든가 사과 같은 경우는 유기산은 충분히 들어있고 펙틴도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가장 부족되는 것이 이 당분 함량이죠. 그래서 딸기나 포도나 사과에 있는 이 당분 함량 가지고는 아무리 농축을 해도 60 내지 65%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탕을 주로 첨가해서 그 당도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설탕을 넣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가열 농축을 해서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결국 젤리화를 이루는데, 이런 그 젤리화가 끝난 시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젤리점을 측정한다고 하죠. 젤리점. 여러분들 교재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탕을 넣어서 가열 농축한 다음에 이 젤리화되는 그 완성점을 우리는 젤리점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보통 과즙이라든가 아니면 과육을, 으깬 과육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첨가해서 가열 농축을 하고 이제 젤리화가 완성되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젤리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법, 젤리화가 끝난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컵 테스트가 있고 스푼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당도계법, 마지막으로 온도계법이 있습니다. 이 컵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컵에다가 산모를 담아놓고 젤리가 완성된 이러한 내용물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밑에 가라앉으면서 이게 풀어지면은 젤리가 덜 된 것이고, 이러한 덩어리가 그대로 밑바닥에 내려가게 되면 젤리화가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농축은 하지 않고 제품화를 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컵 테스트라고 합니다. 스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숟가락에 잼이나 젤리를 떠가지고 옆으로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룩 흘러버리면 가열 농축이 덜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옆으로 기울였을 때 상당한 점성을 보면서 잘 흐르지 않는 성질이 됐을 때 우리는 젤리점이 완성된 것을 보고 더 이상 가열 농축을 하지 않고 제품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주관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개입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이 당도계를 사용해서 대략적으로 65브릭스가 되는 이러한 종말점을 찾아서 제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당도계법이고, 온도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물이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순수한 물에 염이나
당이 들어가면 물의 끓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65브릭스에 해당되는 이러한 젤리나 잼의 경우는 103에서 104도씨. 여기서 끓는 온도가 규정되기 때문에 끓는 온도만 보고도 이러한 젤리점이 완성된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젤리가 완성된 그런 포인트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감의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감이 있고 이 떫은 감이 있습니다. 단감은 떫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생식용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떫은 감은 그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수용성 탄닌이 존재하기 때문에 떫은 맛을 느껴서 먹을 수 없는 거죠. 물에 녹는 탄닌 성분 때문에 우리의 그 미각세포를 실험시키기 때문에 떫은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 떫은 맛을 제거하는 방식은 이 탄닌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용성을 물에 안 녹게 불용화시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즉 불용성 탄닌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불용성으로 전환시켜버리면 혀에 있는 미각세포를 자극을 못 주기 때문에 우리는 떫은 맛을 못 느끼고 단맛만 느끼기 때문에 이런 떫은 감을 단맛이 나는 이런 감으로 만들 때 이러한 수용성 탄닌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용성 탄닌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탈삽이라고 합니다. 탈삽. 이런 탈삽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온탕법이 있습니다. 약 40도씨의 그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궈 놓게 되면 수용성 탄닌이 불용성 탄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탈삽이 돼서 떫은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용성 탄닌을 불용화시키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법이 있습니다. 주정을 사용해서 이 떫은 감 표면에 발라 놓게 되면 이 탈삽 공정이 진행이 돼서 떫은 감이 단맛이 나는 감으로 바뀌는 거죠. 세 번째는 고농도 탄산가스를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65 내지 70%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이 탈삭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곶감 껍질을 벗겨서 이제 말리는 거죠. 이 곶감은 단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떫은 감을 수확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말리게 되면 곶감이 되는 거죠. 이 말리는 과정에서 탈삽이 이루어져서 단맛이 나는 이런 제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시. 이 홍시도 마찬가지로 단감에서
홍시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떫은 감을 제때 수확 안 하고 계속 놔두게 되면은 이 홍시가 되는데, 이런 홍시가 되는 과정에서 그 수용성 탄닌이 이제 부용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맛을 느끼고 떫은 맛은 전혀 못 느끼게 되는 이런 탈삭 공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352페이지 침체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침체류란 말은 그 채소를 절임한 것을 우리가 침체라고 합니다. 침체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말은 뭐 이제 딤체했다고 합니다. 딤체가 이제 침체로 바뀌었는데, 이거 침체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물이나 간장에 이 채소를 절여서 국물이 있는 음식을 우리는 침체라고 불러줍니다. 그 배추김치 또는 뭐 열무김치, 깍두기 만들 때 소금 또는 소금물에다가 절인 다음에 결국은 김치를 만들죠. 또 고추를 소금물 또는 간장에다가 절여서 만든 제품도 있고, 또 무를 소금물에 담궈 가지고 절여서 만든 이런 장아찌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가 침체라고 합니다. 침체. 결국은 이제 채소 절임 음식으로 봐야 되겠죠. 채소 절임 뭐 음식, 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소금물이나 간장만 쓰는 게 아니라 소금물,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이 젓갈 등의 이러한 채소를 절여가지고 만든 이와 같은 식품을 우리는 침체류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배추김치, 열무김치 담을 때 소금물에 절이죠. 또 고추 같은 경우 소금물 또는 간장에 담궈가지고 침체를 만들고, 무 같은 경우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에다가 오랜 기간 동안 박아놨다가 이 장아찌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오이 같은 경우를 식초라든가 또는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만든 그 피클류가 있고, 또 젓갈에다가 이러한 채소를 담궈가지고 만든 이러한 제품 모두를 우리는 침체류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런 침체류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저라든가 이제 쥐라는 말로 불렀어요. 저. 그 다음에 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것은 그 식초에 절인 채소를 말하는 겁니다.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채소를 식초에 절인 것을 우리는 절하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그 다음에 소금물이라든가 간장에 절인 채소를 우리는 지라고 불러줍니다. 이와 같은 뭐 김치류라든가 그 다음에 장아찌류,
뭐 여러 가지 침체류가 결국은 숙성이 되는데, 침체류 이제 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추김치 또는 뭐 깍두기, 열무김치 담을 때 이 배추를 먼저 그 소금 또는 소금물에 절입니다. 절인 다음에 나중에 세척을 해서 물이 빠지고 나면은 양념을 넣어서 만든 것이 이제 배추김치가 되는데, 이런 소금물에 절이는 이유가 있겠죠. 소금물에 절이지 않고 그냥 배추에다가 양념을 넣고 만들면, 겉절이 식으로 만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배추라고 하는 것은 산지별로, 수확 시기별로 수분 함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부위가 배추죠. 배추 국물을 먹기 위해서, 김치 국물을 먹기 위해서 그 배추김치 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이지 않으면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소금 또는 소금물로 절인 다음에, 절이게 되면 배추에 있는 수분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다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양념을 하면 이러한 국물이 적절히 들어있는 이러한 배추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절여야 돼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이런 생물체에는 양념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삼투현상에 의해서 배추 세포가 죽게 되면 이런 양념 성분이 그대로 안쪽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금물에 절이는 목적은, 첫 번째는 수분량을 조절해서 항상 일정한 농도의 이런 맛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삼투 현상을 유발시켜서 배추의 세포를 사멸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양념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맛성분들이 배추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맛을 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소금물에 절이는 겁니다. 절이지 않고서는 결국은 맛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임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즉 이와 같은 삼투 현상이 이용이 되고, 두 번째 이제 효소 작용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장류에 뭐 간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뭐 고추장, 또 일부 이제 젓갈류에 이런 채소, 무라든가 고추를, 또 깻잎 같은 것을 이렇게 넣게 되면 맛성분도 들어가겠지만, 이러한 장류나 젓갈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든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프로테이스 등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소 속에 있는 당이라든가 단백질을 일부 가수화시키면서 아주 독특한 플레이버를 갖는 이런 제품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장아찌류, 무를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깻잎, 뭐 고추, 뭐 고추잎, 여러 가지의 그 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찬 만들 때 이런 효소 작용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발효작용을 이용해서
즉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해서 만드는 발효식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치류죠. 김치는 이렇게 씁니다. 김치 영어로. 전 세계가 이렇게 김치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메주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용어고 코지라는 말을 쓰도록 통일되어 있다고 했죠. 메주라는 말 써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공식 언어는 코지입니다. 코지. 이 김치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것 똑같이 전 세계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코덱스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1962년도에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플러스 WHO 세계보건기구가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던 그 기구가 코덱스입니다. 이 코덱스는 모든 식품 관련 그 법령을 여기서 제정하는 거예요. 김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고 김치에 이제 정의가 딱 나와 있는 거죠. 굉장히 2001년도에 이제 중요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김치가 일본에서 주장하던 기무치가 아니고 김치로 코덱스에 등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런 전통 식품 중에 코덱스에 등재된 이러한 그 식품이 김치입니다. 이 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미생물이 관여를 합니다. 하나는 유산균입니다. 유산을 분비할 수 있는 균이 유산균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젖산균입니다. 젖산균, 유산균 같은 말입니다. 이 젖산균, 유산균은 당을 이용해서 유산을 만드는, 새콤한 맛을 내는 유산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세균이 유산균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그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그 유산균, 살아있는 유산균 생균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장내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를 말하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유산균을 의미해요. 그 김치 속에는 많은 종류의, 한 30여 종의 많은 양의 유산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김치 깍두기만 먹게 되면은 다량의 유산균을 매일같이 그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유산균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또 효모가 관여합니다. 이러한 효모도 당을 이용해서 뭘 만들겠습니까? 알코올과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동치미 국물이라든가 배추김치가 톡 쏘는 청량감을 두는 것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량감을 주는 거예요. 효모가 번식을 하고 있다. 그 유산균과 효모가 공동으로 증식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김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김장할 때 이런 풀을 써서 뭐 쌀가루라든가 찹쌀가루라든가 또 밀가루를 이렇게 물 집어넣어 끓여서 일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전분이 뭘로 바뀌겠습니까? 당으로 바뀌겠죠. 이 당으로 바뀌면 이런 당들이
유산균과 효모의 먹이로 이용되기 때문에 좀 더 유산균과 효모가 잘 자라는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밀가루, 쌀가루, 보리가루, 찹쌀가루를 물 집어넣고 풀을 쓴 다음에 풀을 만들어서 그 풀을 일부 집어넣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전분을 공급함으로써 당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당을 이용해서 유산균과 효모가 각각 유산과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만들기 때문에 김치 특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365페이지에 보시면 그 인삼의 가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삼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수산이죠. 보통 인삼밭에서 수확되어 있는 이제 수분 함량이 대략 70% 정도가 되는 이와 같은 수삼이 수확되죠. 네, 수삼은 저장성이 없습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시킨 백삼이 있습니다. 네, 백삼이라고 하는 것은 수삼의 껍질을 벗긴 다음 제거해서 이제 건조한 것이 백삼입니다. 말 그대로 색깔이 이제 백색이죠. 이 홍삼이라고 하는 것은 수삼을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제 수증기로 쪄서 말린 인삼을 우리는 홍삼이라고 합니다. 쪄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고 하고, 그냥 말린 것을 우리가 이제 백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극삼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태극삼. 이것은 껍질을 벗긴 수삼을 80 내지 90도씨의 물로 데쳐서 말린 인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치 하는 거죠. 수증기를 쪄서 말린 것이 아니라 8, 90도의 물로 브랜칭해서 말린 인삼을 태극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국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린 인삼인데 이렇게 형태를 좀 더 말아서 말린 삼을 우리 곡삼이라고 합니다. 껍질 벗긴 다음에 이게 구부려 가지고 실로 묶어서 말린 것을 우리가 곡삼이라고 불러주죠. 그 다음에 이제 흑삼이 있습니다. 여러 번 찌고 말리고를 반복하다 보면 홍삼에서 검은색으로 바뀐 삼을 흑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과거에 조선이죠.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가 홍삼이었어요. 왜 백삼으로 수출하지 않고 흑삼으로 했을까? 이 백삼을 만들게 되면 찌지 않고 껍질을 벗겨서 말리면 쉬운데, 말리는 과정에서 백삼의 색깔이 일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조 과정에서. 또 중국 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기후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습도가 높을 수도 있고, 이러한 그 기후 조건에 따라서 백삼의 색깔과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해했던 거죠. 근데 스팀에 한번 쪄가지고 말렸더니 이런 변질이 안 생기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홍삼으로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백삼이라든가 홍삼,
즉 홍삼의 기능성을 연구했더니 여러분들 그 건강기능식품에 보면은 뭐 면역력 증강, 뭐 피로 개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밝혀져서 이러한 그 기능성을 광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이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홍삼 자체를 파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홍삼에서 홍삼 농축액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홍삼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을 우리가 일반적 사폰이라고 불러줍니다. 홍삼의 기능성 성분을 우리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인삼을 우리가 이제 진생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인삼에 들어있는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을 이제 진세노사이드라고 하죠. 한국의 대표적인 이러한 가공식품으로 홍삼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이러한 홍삼의 기능성 물질이 이제 진세노사이드입니다. 홍삼을 또는 인삼을 물에 끓이면 열수 추출이죠. 물 넣고 팍팍 끓여주면 이러한 진세노사이드가 3분의 1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리 끓여도 나오질 않아요. 물로 끓이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3분의 2가 그냥 인삼이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러한 진세노사이드를 최대한대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정제수, 물에다가 이 주정을 약 50% 넣고 끓이면 다 나옵니다. 현재는 홍삼 농축을 할 때, 홍삼이나 이런 백삼에서, 주로 이제 홍삼에서 이런 진세노사이드를 수출할 때 정제수에다가 주정을 넣어서 추출하는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 넣고 끓이는 방법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 하는 거죠. 이건 이미 논문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 넣고 끓여 먹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고, 주정을 넣어서 추출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집에서는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홍삼을 가지고 홍삼 농축액을 만드는 모든 제조회사는 이런 주정을 넣고 이런 홍삼의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이런 설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정을 이용한 추출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69페이지 보시면 주류와 식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류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말하는 거죠. 주세법에 의하면 1%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술이라고 본다 하는 거죠. 그 술의 원료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 전분이 주성분인 쌀, 보리,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가지고 술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이 주성분인 이런 과실을 가지고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모는 이제 술효모, 술을 만들 때 사용되는 효모가 있고,
이제 빵을 만들 때 이용되는 빵 효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모는 특이하게 전분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분에다가 효모를 접종해주면 효모는 절대로 전분을 이용해서 증식하지 못하고 요 당이 있어야지만 효모는 이러한 당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이제 슈가라고 불러줍니다. 대부분 슈가하면 이것을 설탕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슈가는 설탕이 아닙니다. 설탕은 슈크로스죠. 이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로부터 얻어지는 당이 설탕이에요. 요 슈가라고 하는 것은 단맛을 내는 물질의 총칭입니다. 여기는 설탕도 있고 포당도 있고 과당, 갈락토스, 유당, 꿀, 물엿 등등의 단맛을 내는 물질의 총칭을 우리는 슈가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 중에 한 종류가 설탕이죠. 효모는 이러한 당을 이용해서, 즉 슈가, 당을 이용해서 어떤 종류의 당이 됐던 간 효모는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을 이용해서 예스트가 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알코올이 이제 수리되는 것이고, 빵과 과자 만들 때는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밀가루 속에 이산화탄소가 포집이 돼서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빵과 과자를 만드는 거죠. 자, 효모라고 하는 것은 이 당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이런 발효작용을 통해서 술도 만들고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과실 속에는 당연히 이런 당분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술 만들 때는 그 효모 접종만 하면 됩니다. 이스트를 접종해주면 이런 효모가 포도에 있는 당이라든가 사과에 있는 당을 이용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즉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원리는. 근데 쌀, 보리,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주성분이 전분입니다. 스타치예요. 이런 스타치, 전분은 효모가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전분을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당으로 바꿔주는, 즉 슈가로 바꿔주는 당화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효모가 이러한 당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결국 거치게 되는 거죠. 이 당화 공정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분을 당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을 비롯한 동물도 소장에서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분비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식물도 전분을 당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발화 식물에 있어서는 이런
전분을 당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엿기름, 특히 이제 메가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이제 보리 싹이죠. 보리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신운, 배아가 있습니다. 배아. 이걸 우리가 신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제 겨층이 있고, 안쪽에 가식 부인, 전분이 들어있죠. 이러한 식물 종자 속에는 발화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분과 온도가 맞으면 이제 발화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햇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죠. 왜냐하면 종자 속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이 종자 속에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아와 이러한 겨층과 전분층의 경계선이 표피세포가 있습니다. 표피, 우리가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스스로 수분과 온도 조건이 맞으면 아밀레이스를 이제 분비하게 됩니다. 전분을 분해해서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효소가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 속에는 이미 이제 아밀레이스가 있는 거죠. 그 식물체에 들어있는 이런 아밀레이스를 동물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는 가공식품이 뭐겠습니까? 식혜 만들 때 이용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물엿 만들 때 이와 같은 메가를 이용해서, 메가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물엿 만드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 맥주를 만들 때 이 메가를 쓰는 거죠. 메가 맥주, 보리맥자를 쓰는 거죠.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 싹에 들어있는 이런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결국 당화시키는 공정을 거치는 거예요. 보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미생물도 이와 같은 아밀레이스를 분비할 수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밖에 있는 이런 전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밀레이스를 분비하는데, 효모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분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죠. 세균과 곰팡이가, 세균이나 곰팡이가 전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모는 절대 이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효모가 전분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다음 공장 필요 없이 그냥 술로 이어지겠지만, 효모는 절대적으로 전분을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또는 세균을 이용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당화 공정을. 술 만들 때 누룩곰팡이를 이용하고 또 세균을 이용하고, 또는 맥주 만들 때 엿기름, 메가를 이용하고 이런 공정을 거치는 거죠. 네 번째로 전분을 당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강산입니다. 염산, 황산, 질산과 같은 이 강산이 결국은 전분을 당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식품 강화학 1에서 물엿 만드는 과정에서 3분의 공정이 있고 효소분해 공정이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첫 번째, 이와 같은 효소,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전분을 당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러한 전분 분해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생물체는 동물체가 있고 식물체가 있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식품 산업에서는 식물체에서 얻어지는, 즉 메가에서 얻어지는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혜, 물엿, 맥주를 만들 수가 있고, 미생물이 분비하는 이와 같은 효소를 이용해서 결국은 술 만드는 공정, 장주 만드는 공정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산을 이용해서 염산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이 수산을 이용해서 또 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화시키게 되면, 이러한 산을 이용해 당화시키게 되면 알칼리지로 중화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현재는 주로 이런 메가라든가 미생물이 분비하는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당화시키는 공정. 이것이 이제 물엿 만들 때도 동일한 공정이고, 술 만드는 과정에서의 당화 공정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당이 만들어지지만 효모가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거예요, 술을. 그래서 전분이 주성분인 경우에는 당화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효모로 접종해 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당을 썼을 때는 과실 속에 당분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모를 접종해서 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초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술이 만들어집니다. 즉 알코올이 있어야지만 초산균이 관여해서 이 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초산균은 반드시 산소를 요구합니다. 술을 만들 때는 현기성이어야지만 술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야 됩니다. 술 만들 때는. 식초를 만들 때는 초산균이 호기성 세균이기 때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지만 식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코올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초산균이 관여하는 거죠. 우리가 사과 식초 하면 사과에다가 초산균이 접종된 게 아니에요. 사과 가지고 먼저 술을 만들고 다시 초산균이 번식을 해서 이제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고, 현미 식초는, 현미는 여기에 해당되죠. 전분이 주성분이죠. 먼저 당화 공정을 거치고 또 술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초산균이 접종이 돼서 현미 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들, 물엿과 술이 있겠죠. 또는 식초가 있겠죠. 이런 과정이 여기서 당화 공정, 알코올 발효 공정, 초산 발효 공정이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라서 휴강입니다. 자, 즐거운 추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